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관련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8%, 나스닥 지수는 0.73%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의 직원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동으로 연구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지금까지 인정해온 것보다 군과 더 긴밀한 연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면서 사전에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현지 시간 27일 한 인터뷰에서 추측이나 전망 없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성장률 확정치가 시장 예상과 앞서 나온 잠정치에 부합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로 3.1%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 3.1%를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완전히 엇갈리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오르면서 2130선까지 올랐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힘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마주들도 움직였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함께 움직이면서 어제 시장은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700선을 이탈하면서 6월 2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HLB 임상 3상 실패 소식과 함께 어제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대부분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이어지면서 4일 만에 반등세 나왔습니다. 1158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장중한 때는 116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빠졌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HLB가 신약 리보세라닙의 임상 과정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LB 사태 자세히 살펴보고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시장 관망세 이어지면서 테마주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수소차 그리고 그래핀 등의 이 테마주 합산 거래 대금이 하루에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과 이란이 마침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케아가 영국의 주택 시장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주택난을 완화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HLB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신약 리보세라닙의 임상 과정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임상 3상은 이제 마지막 단계잖아요. 이러한 소식들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해석도 해석이지만 어떤 전략, 특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참담함과 어떤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임상 3상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와 마무리 단계 쪽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약이 탄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 쪽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철저한 배신을 했던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 같은 경우는 한 2, 3% 올라가면서 그래도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었는데, 장중에 발표 결과에 대한 발표를 좀 늦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차로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어떤 지금 예상보다 확실히 안 좋은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거의 하한가까지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는 흐름들이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7위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줬던 종목인 만큼 그에 따른 실망감은 한꺼번에 표출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위암 관련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가 이제 임상 목표치에 도달을 못했다라는 관점들인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그 관련된 쪽에서 어떤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데 일단 흐름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관련된 적응증이나 변화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이용을 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워낙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이었다라고 무게를 두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미국의 FDA 허가 신청인 이 정도 결과로 가지고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타격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HLB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 오후장 들어서 어떤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주 쪽으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 현상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코스닥 지수까지 끌어내리는, 그래서 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구나라는 흐름들을 충분히 알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 신라젠, 헬릭스미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거의 9%에서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나왔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파장들이 단순하게 한 종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오주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들을 끌어내는구나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약 바이오주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쏠림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클 때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대로 올라갔다가 오히려 이런 투자 심리가 급하게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뒤도 안 보고 하락하는 대표적인 섹터다라는 쪽을 다시 한번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어제같이 6월 말, 즉 반기 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표적으로 공포주, 특히 성장만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쪽에 맞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낙폭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신약 개발이라는 이 상황이 지금 글로벌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성공하게 되면은 진짜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패와 역경이 상당히 큰 분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너무 강한 기대감이나 또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또 나중에 가게 되면은 올해 다른 적응증 쪽으로 변형해서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너무 큰 실망감도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관점은 볼 수는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시장 반응에 따라서 어떤 한쪽으로 어떤 그동안 이어졌던 기대감들이 무너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동반적으로 바이오주, 신약 개발 관련주가 다
밀렸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당장 차별화 가능성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동반적인 흐름들 쪽에서 우리 회사는 아직 괜찮다라는 관점과 함께 단기 반발매는 이어질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는 상반기에도 보여줬듯이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들 자체가 과거와는 일단 많이 다르다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에 대한 비중들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좀 전체적으로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반면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램시마 SC의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셀트리온 더 힘을 받게 될까요? 네, 상대적으로 차별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피하 주사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처방받아서 자기가 직접 주사를 놔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치료 방법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도 나쁘지 않고, 게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하반기에 돼야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로 바라봤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1분기보다 약 한 200~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더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그대로 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장 분위기가 같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어떤 가장 큰 판단의 기준, 즉 이제 실적도 챙겨보기 시작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일단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에서 안 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계속 제약바이오 쪽은 몰아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망세 이어지면서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수소차, 그리고 그래핀 등의 테마주 합산 거래 대금이 하루에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증시가 시장이 안 되니까, 특히 방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개별 종목 테마 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테마주의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나 흐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급하게 밀리는 현상, 이거 대응이나 대처를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어지고 있는 최장암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현대바이오, 동성제약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특히 아직 어떤 시장의 기대보다는 실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흐름들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이 저는 덜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어떤 발표하는 정도로까지만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중요한 흐름들로 맞춰갈 수 있을까라는 쪽은 의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 이어지는 동향을 보게 되면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효과, 비트코인이 1,400만 원 돌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특히 팍스넷 같은 경우가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메신저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마련했다라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수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어떤 가상화폐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비덴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빗썸으로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는 낮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순이익은 거의 600억대 이상 매년 잡히는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그래도 구체화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정 시에는 관심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가상화폐 관련주의 동향에 따라서 바뀌겠죠. 또 이제 수소차 관련 테마들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수소차 관련된 쪽은 모멘텀이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와서 10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 그럼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가시화될 만한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관심이 없을 때 들어갔다가 관심이 부각을 받으면은 팔고 나오는 전략 정도,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개별 종목 테마주 시장을 이기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변화인 만큼 일단 동참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단기적인 접근 쪽으로 접근하면서 짧게 수익 정리하고 수익 확보하고 나오는 전략 쪽에 무게를 삼으셔야지 길게 가서 아이템화는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대박이다라고 갈 수 있는 변화들은 제약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기대감만 따르면서 움직이는 시세 추종 현상들, 이쪽은 너무 길게 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그룹이 코웨이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이 계열사 간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매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반면에 지주사로서 경쟁력 악화 우려를 받고 있는 웅진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웅진그룹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나온 뉴스 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 당황스러운 뉴스가 참 많았는데요. 웅진그룹이 한 3개월 만에 다시 인수했던 웅진코웨이를 내놓겠다라고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도 참 애매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무리해서 인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게 되겠다가는 인수한 우리마저도 힘들어지겠다라는 인식들이 가장 크게 팽배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어렵게 인수한 웅진코웨이 한 25%의 지분을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너무 무리하게 어떤 계획을 추진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죠. 오히려 지금이라도 안 될 것들은 정리를 해서 오히려 재수순을 밟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 대한 흐름들은 정상화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웅진 쪽에서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때 거의 1조 6천억을 차입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대여를 통해서 나왔던 금액들이 1조 6천억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CB까지 4천억을 발행했었죠. 그럼 거의 2조 가까운 자금들을 끌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하루에 얼마일까요? 네, 금액이 상당히 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웅진그룹 쪽에서 지금 현재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 이런 이자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부담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신용등급 하향들, 그리고 웅진 관련돼서 또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태양광 관련돼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쪽이 모두 다 압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웅진은 이제 웅진코웨이를 놓아주면서 이제 웅진코웨이는 다시 새로운 주인 찾기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안정적인 대주주가 나타나서 오히려 웅진코웨이에 대한 흐름들을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웅진코웨이 입장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어쩌면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도 재무 부담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나마 조금 더 어떤 눌렸던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가 기대가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웅진 자체적인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벌려놓은 거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의 잡음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숨은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모두 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웅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전략으로 기업의 비전을 갖고 가야 되나라는 쪽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좀 더 고려하시되 웅진코웨이나 싱크빅에게는 어떤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오늘부터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 무역 분쟁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 어느 때보다 집중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 정상회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께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보니 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딱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반응도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떡밥을 좀 던져놨죠. 그러니까 좀 잘 될 거다. 뭔가 어떤 합의가 어떤 합의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약간 다독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회담이나 어떤 중요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노들이죠.
예전에 베트남 지역이 참 안 좋은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어떤 자리를 박차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 쪽에서 시장은 불확실성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베스트 시나리오가 당장 합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관세불이나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제거. 그러니까 이제 더 안 좋은 쪽으로 안 나가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까지 다시 시한을 주면서 무역 협상을 해나가겠다라는 쪽이 그나마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정도 기준에도 못 맞추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또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충격이 나오게 되면 바로 7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나올 충격들을 대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만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쪽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같이 염두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뭘 어떻게 회담장에 가서 훈수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식 비중 조금 더 관리를 해가시면서 7월 달에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전략들도 같이 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과 이란이 마침내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측이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건데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어떤 중국의 계속해서 몸부림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제 이란산 원유를 계속해서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원유 흐름을 추적하는 이 탱커 트래커를 인용하면서 석유 100만 배럴을 운반할 수 있는 수에막스급 유조선이죠. 살리나가 지난달 28일 이란을 떠나서 이번 달 20일 중국 칭다오항에 도착했더라고 보도했고요. 우선 사마르 마다니 탱커 트래커 공동 창업자는 중국은 더 많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좀 밝히면서 24시간 이내에 석유 200만 배럴을 실은 또 다른 유조선이 현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좀 설명했습니다. 이번 석유 운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유예 조치가 끝난 뒤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은 작년이죠. 이란 핵협정에서 도전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 이란 경제 생명줄인 원유의 수출을 전면 제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압박을 가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인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은 원유 수출량이 지난 4월 하루 280만 배럴로 정점을 찍은 뒤에 작년 11월에서 올해 4월 사이 하루 10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 역시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긴 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 해 원유 수입량이 6.3%인 150억 달러어치 이란으로부터 들여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란의 한 원유 사업가는 얘기했던 게 이란은 중국이 비밀리에 원유를 계속 살 것이라고 자신한다라고 말했고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에 내린 제재에 좀 반발이 왔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내부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미국의 제재로 인해 전체 원유 수출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공개된 수치보다는 많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란 석유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통계 수치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가 영국 주택 시장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주택난을 완화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인데요. 주택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전 세계 가구 시장을 정복한 이케아가 영국 주택 시장으로 관심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은 이케아와
스웨덴 건설회사죠. 스칸스카가 설립한 합작벌린 이 부클록을 통해서 영국 남부 워싱의 공장 생산용 그 조립식 목조주택 단지를 짓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이 버클록은 몇 개월간의 엄격한 재무 분석을 거친 후에 지역 의회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에 약 160채의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중 30%는 이 워싱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70%는 이 버클록의 이 레프트 투 라이프 집을 모델에 운영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이 모델은 거주자 월급의 3분의 1을 매달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 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쉽게 말해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세금과 생활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버클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CNN 비즈니스에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분리 가능한 버클록의 조립주택은 제한된 땅을 가진 워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밝히면서 이 전통적인 건설 방식과 비교해 3배나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버클록은 2021년 1월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가면서 이 거주자들은 4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라는 걸 밝혔고요. 현재 버클록은 워싱 외에 영국 남부와 서부 지역의 그 부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발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버클록의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에 영국에선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웨덴어로 똑똑하게 살자라는 뜻의 버클록은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전역에 11,000채 이상의 주택을 지금 건설했습니다.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을 내세우는 버클록은 대량 생산 저렴한 어떤 가격을 통해서 가구업체를 장악한 이케아의 지금 접근 방식에 좀 의존하고 있는데, 또 버클록은 토지를 매입하고 또 주택을 생산하는 것부터 현장 작업, 판매, 마케팅까지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어서 비용과 건설, 기간 모두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재로는 나무만을 사용해 원가가 저렴한 데다 개발이 확정되지 않는 한 부지를 사지 않아서 위험성도 좀 낮추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CNN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던 게 따르면은 영국에서 평균 소득을 버는 사람들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이 버클록의 이 조립주택은 주택난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좀 평가했습니다. 특히 CNN은 소득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혁신적인 주택 판매 모델 같은 경우에 시장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부분을 좀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 상품의 원산지를 속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베트남이 원산지 가리의 경로로 유력하게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베트남으로 확장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이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업체 상품의 원산지를 속이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이 베트남산으로 등급하는 경우가 잦다는 대체는 지금 전해져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거쳐서 원산지를 세탁하는 이 환적 관행을 뿌리 뽑으려고 수년까지 노력해왔는데요.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25%의 관세를 적용했고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 환적 관행은 이 같은 관세 부과 효과를 지금 무력화하는 부분이고요. 월스트리트 따르면은 올해 1월과 5월에 중국이 베트남으로 전자기기, IT, 기계류 등을 수출하는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좀 크게 늘어난 부분을 얘기했고요. 베트남의 대매 수출도 함께 지금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미국에 대한 베트남의 컴퓨터와 전자제품 수출은 1년 사이에 71%까지 늘었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동일 품목 수출 증가율이 5배가 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한 규모도 80%로 늘었는데요. 이 수치도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 증가의 4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자료에 따르면 기계류와 장비 부분에서 재미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54%로 증가했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증가율은 2.7%에 그쳤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동일 제품 수입 규모는 29.2% 늘었는데, 아무튼 무역 전문가들은 이 환적 간행이 5만 기반세를 형성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라고 지금 전해졌고요. 이 환적 사건을 담당하는 우선 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으로 불리는 많은 건물이 지금 베트남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베트남으로 보내진 물품들을 저장하는 창고라고 좀 밝혔습니다. 미국 세관국 보호국 대변인은 최근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에서 중국의 불법 우회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이 상품이 베트남에 생산된 것처럼 표기하는 무역 사기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고, 베트남 세관당국은 이번 달 들어서 각 지방의 모든 국제 화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외에 세르비아와 멕시코로도 우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와지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베트남이 1년 사이에 미국의 수출이 71.6%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중국 측이 아무래도 베트남산으로 이 원산지를 속여서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좀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중에서 좀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보잉이 미국의 항공기 737 맥스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어제 이 3%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잉 최근에 계속 잡음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보잉 737 맥스의 새로운 결함에 대한 부분이 얘기도 나와지고 있습니다. 5개월 사이에 두 번의 추락 사고로 346명의 사망자를 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연방항공청 소속 조종사들이 지난주 시애틀 보잉 시설에서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선된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던 중 이 중앙 처리 정체가 발견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한마디로 보잉이 시정해야 할 어떤 잠재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보잉에 대한 추후에 어떤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역시 737 맥스 기종에 따른 신규 계약을 지금 최근에 그나마 좀 성공시켰던 부분인데 또 여기에 이번 달 17일이죠. 8회 에어쇼 개막일에 한국의 판매 계약도 아직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던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난에 빠진 현재 보잉을 지금 모회사죠. IAG와 대한항공이 그나마 좀 그 구매 계약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좀 전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악재가 발견되면서 이 보잉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은 또 다시 한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보잉 737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737 맥스 기종은 보잉의 최대 히트 상품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주가의 당분간에 주가 떨어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피해량은 중부와 경북 내륙에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29도, 대전과 전주는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는데요. 여기에 곳곳으로는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 되도록 실내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 28도, 춘천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19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도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8도, 부산 26도, 제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이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 계속해서 덥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